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송경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소아 비만 시대 지금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아 비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합병증도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설탕세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비만이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 5명 중 1명이다. 이런 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아 비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기로 했고 오늘 강의는 진료실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 위주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아 비만인지 또 소아 비만이 얼마나 많은지 병이 있어서 소아 비만이 되는 건 아닌지 또 병이 아닌 경우는 왜 소아 비만이 되는지 성인 비만으로 얼마나 많이 이어지는지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장이나 학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비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체중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또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지 관리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약물 치료나 또 수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아 비만이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비만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과체중 상태. 체중이 많다 할지라도 실제로 건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만에 합병증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체중도 중요하지만 체중 자체보다는 소아에서는 키 대비 체중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둘 다 이제 체중은 똑같은데 이제 이 좌측에 있는 친구는 키 대비 체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고 우측에 있는 경우는 이제 키 대비 체중이 많이 높아서 비만에 의해서 좀 피로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체질량 지수 BMI라는 개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체중 킬로그램을 키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 체질량 지수가 또래 아이들 같은 성별과 같은 연령 아이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95 백분위수 이상인 경우 95 백분위수라는 것은 100명 중에서 95번째 말하자면 위에서 5번째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비만 그리고 99 백분위수 위에서 이제 첫 번째인 경우 이런 경우를 고도 비만이라고 봅니다. 백분위수의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100명의 아이들 이렇게 순서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세웠을 때 파란색 1번부터 84번까지는 정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85번째부터 94번째까지는 과체중, 95번째 이상은 비만. 그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한 명은 고도 비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분위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분위수의 기준은 여기 이제 이 웹링크로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정책정보 만성질환 거기서 이제 기준관리 소아 성장 도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검색 엔진에서 간단하게 성장 상태 측정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별과 키, 신장과 체중을 입력하고 생년월일과 이제 실제로 체중을 측정한 측정일을 입력합니다. 이 아이의 샘플은 이제 12세 남자의 159cm, 80kg인 경우고 입력한 후에 측정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부터 보시면은 키가 지금 한 85% 정도 정상 범위에 해당하고 체중은 80kg인데 여기 보시면 99.8 백분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위 0.2%라는 경우 그런 경우고 체질량 지수는 31.6 계산값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 100 백분위수입니다. 이제 상위 0.1 백분위수 안에 들어있다. 이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그래프를 한창 벗어나 있는 고도 비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의 비만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체중은 체성분을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근육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지방이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비만으로 일어나는 건강 문제는 체중보다는 지방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과 더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체중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 상태 즉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허리둘레가 아까 말씀드린 백분위수 개념에서 90 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를 복부 비만으로 정의하거나 아니면은 허리둘레를 키로 나눈 값이 0.5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둘레에 대한 기준은 이제 이런 논문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표에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2세 남자의 애가 키가 160cm고 허리둘레가 82cm다. 이 82cm인 이 12세 남자에서 12세를 따라가 보면 90 백분위수가 79.6cm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82cm이기 때문에 복부 비만에 해당하고 이 복부둘레, 허리둘레를 키로 나눈 값인 82 나누기 160이 0.51.
이게 이제 기준인 0.5보다 높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소화 비만이 최근에 얼마나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소화 비만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파란색 선 미국을 보시면 예전에 15%였던 것이 최근에 35%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아이들 전체 그리고 주황색 선이 남자애들, 초록색 선이 여자애들인데 파란색 선에서 이제 따라가 보면은 예전에 2014년에선 10% 정도였습니다. 꾸준하게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 유행 기간에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19%까지 증가를 했고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14% 정도인데 그래도 예전에보다는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추이를 좀 봐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혹시라도 병이 있어서 비만이 되는 건 아닌지 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소아에서 비만의 원인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갑상선 저하증입니다.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이제 비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징으로는 체중이 증가하고 키가 잘 안 크게 되면서 이 갑상선 목쪽이 이제 비대해질 수가 있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추위를 잘 타게 되고 또 이제 채모가 빠져서 탈모가 나타나고 변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사가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여학생에게서 남성 호르몬이나 인슐린 저항성에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나타나는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난소에 이제 낭종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인데 복부 비만이나 이제 채모가 많아지는 다모증 또 여드름 생리불순 같은 것이 이제 동반되고 보통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빈도가 상당히 좀 높고 다음으로 이제 성장호르몬 결핍증 때도 특별히 여기서는 복부 비만이 조금 더 특징적입니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요. 키가 작으면서 하위 300분위 이하면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는 성장호르몬 결핍증도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데 그런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쿠싱 증후군도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과잉 복용했을 때에도 이런 쿠싱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면서 키도 잘 안 크게 되고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 같은 형태가 되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이 복부에 보라색 선이 생기는 자색선조 현상과 채모가 많아지는 다모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쿠싱증 이런 질병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만약 이런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비만이 왜 생기는 것일까? 이 욕조 그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욕조에 이렇게 담겨 있는 물이 저장된 에너지라고 보면은 거기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 수도꼭지가 우리가 실제로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음식이 오듯이 이제 물이 계속 수도꼭지로 공급이 되게 되고 욕조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물은 기초대사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로 운동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량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칼로리가 약간 소모가 되고 그 외에도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도 열량이 또 소모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또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실제 운동입니다. 이런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밸런스가 잘 맞게 되면은 이 욕조의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에너지 소비에 비해서 에너지 섭취가 훨씬 더 많게 되면은 욕조의 수면이 올라가서 넘치게 되는 말하자면 비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제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이런 기초대사량 같은 것은 내가 스스로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운동 혹은 음식 섭취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음식 섭취도 사실 우리 호르몬의 지배를 좀 많이 받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우리의 식욕은 뇌의 지배를 받고 그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위장에서 분비되는 그렐린, 나 뭐 GLP-1이라는 호르몬, 또 지방세포 자체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것이 이런 식욕을 뇌에 가서 조절하게 되고 특히 이제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돼서 식욕을 억제하는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나중에 또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능력조차도 사실은 타고난 어떤 그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을 더 잘 만들어낸 사람, 또 잘 못 만들어낸 사람, 또 선천적으로 이런 호르몬의 분비 능력이 결여된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식욕의 조절에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조절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긴 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천적으로도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렙틴이 또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증가하게 되고 또 운동을 잘 하지 않거나 탄수화물이 높고 지방이 높고 과당 음식 같은 것을 섭취하게 되면은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은 본래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여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 혈당을 또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은 올라가게 되는 고인슐린 혈증, 이제 보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은 아까 말씀드린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에 대한 저항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면 결국 식욕이 억제가 잘 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다시 렙틴 저항성이 악화돼서 더 비만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고탄수화물, 고지방, 과당, 특히 이제 과당 이런 음식을 조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소화 비만이 실제로 성인 비만으로 얼마나 많이 이어지게 될까요? 미국에서 이제 이 17만 명의 대상자, 4만 1,000명의 대상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17만 번을 이렇게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현재 나이가 0세부터 5세, 10세, 15세가 이렇게 이제 나이 분포를 봤을 때 그 시점에서 비만인 경우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빨간색 선이 비만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이제 빨간색 선이 대략 0.8. 이 의미는 5세에서 비만이 있으면 성인 비만이 될 확률이 0.8, 이제 8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많은 나이일수록 비만이 그대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2세 비만인 경우조차도 많이 어린데도 이 중에서 75%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고등학생 19세인 경우에는 비만이 있으면은 거의 90% 정도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서 소화 비만의 상당수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화 비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신적으로 비만의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식이장애, 그러니까 대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것, 또 수면 무호흡이나 천식, 담석이나 지방간, 사구체 경화증과 같은 콩팥 질환, 골절이나 관절통, 또 두통, 고지혈증, 또 고혈압, 만성 염증 상태, 당뇨병, 성조숙증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생리 불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 비만의 합병증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데 지방간 질환이나 당뇨병 전 단계, 고혈압 모두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비만 소아 청소년 중에서 63%나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 당뇨병 전 단계인 경우는 17%, 고혈압은 28% 정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소아 비만도 역시 이제 종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이 종양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은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잘 알려진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체질량 증수가 증가할 때 종양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것은 심지어 성인기의 혈액 종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아 비만도 성인기의 심근경색 위험을 3배 정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가 있고 이때 체중 감량을 적절하게 해주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쪽에서 4만 1,000명의 소아청소년을 추적 연구를 장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을 때 소아 비만이 청년기 사망 위험도 3배 정도 높이고 또 소아암의 유병률도 3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한 연구가 있습니다. 소아 비만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비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방세포나 또 난소, 또 부신, 간 이런 곳에서 성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이 성호르몬이 활성화되면 성조숙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규모 연구를 여러 개 종합하여 분석한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를 봤을 때 비만 여하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정상 체중 여하에 비해서 초경이 6개월 정도 빠르다. 그리고 비만 여하는 정상 체중 여하에 비해서 조기 사춘기 위험이 2.4배 정도다. 이제 이런 연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은 성장 호르몬 분비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면 정상 체중 소아청소년에 비해서 비만 소아청소년에서 부모 대비 키가 더 낮더라. 이렇게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학업에도 악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지방 조직이라는 곳은 이제 과하게 되면 특히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만성 염증 상태로 우리 몸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뇌에도 영향을 줘서 인지 능력을 감소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비만의 합병증인 수면 무호흡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방간 질환 이런 것들이
피로도를 증가시켜 체력이 떨어지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비만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이제 찍혀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사회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실제로 성적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미국에서 4,900명의 학생을 이 성적을 분석해 봤는데 비만이 수학이나 쓰기 과목의 점수와 하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한 연구가 있었고 미국에서 또 2,500명의 이런 학생들을 고등학생을 분석했는데 소화 비만이 있을 경우 정상 체중 아이들에 비해서 학점 이제 A, B, C, D A가 4.0, 뭐 B가 3.0 이런 게 있었죠. 근데 0.9 정도 낮춘다. A가 될 학생이 B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학 진학률이나 졸업률도 낮춘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있었는데 중3에서 고3 아이들 6,000명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에 체질량 지수 BMI가 높아질수록 수능 언어 등급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외국어 영역에서 또 등급이 떨어지게 된다. 이제 수능 성적이 떨어질 수도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럼 소화비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우리 또 이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인데 영유아 시기 말하자면 이제 만 5세 이전부터 시작되는 비만에 더불어서 발달 질환, 뇌발달 지연이 있거나 아니면 외형적인 어떤 이상이나 기형이 있는 경우는 유전 질환이 있어서 비만이 되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과 더불어서 키 성장이 점점 저해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저하증이나 쿠싱 증후군,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게 없는 것인지 호르몬 질환을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울증이나 식이장애에 대해서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수면 무호흡이나 천식에 대해서 수면 다운 검사나 폐기능 검사, 담석이나 지방간에 대해서 간 효소 수치나 초음파, 혈액 검사, 또 신장 기능 평가, 골절이나 관절통에 대해서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만성염증 상태에 대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체크하고 당뇨병 또 이제 성조숙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나 호르몬, 사춘기에 대한 평가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비만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사실 소아청소년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급격한 체중 감량은 요요 현상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키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체중을 굳이 줄이지 않고 유지만 하더라도 키 대비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유아 5세 이하에서는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지 말자. 체중을 유지하거나 천천히 증가하는 정도로 충분하게 되고 또 비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체중을 유지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은 한 달에 0.5kg 이하로 감량하는 것을 너무 빨리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과체중인 경우는 체중을 유지하는 정도, 비만인 경우는 체중을 유지하거나 줄이더라도 한 달에 0.5kg 이하로 천천히 감량을 해야 되고 고도비만인 경우는 조금 더 감량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1kg 이하로 감량을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거 청소년도 과체중인 경우 역시나 체중을 줄이지 말고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천천히 증가하는 정도, 비만이나 고도비만일 때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량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체중을 너무 많이 감량하는 것보다 유지하거나 좀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비만 조절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이제 대규모 연구를 봤을 때에는 관리를 전혀 안 한 아이들에 비해서 이런 식이 조절 및 운동을 했던 아이들을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관리를 잘 해줬을 때 대조군보다 0.3kg 정도 더 감소하더라. 이런 대규모 연구가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대조군에 비해서 한 6에서 24개월 정도 이렇게 개입을 해줬을 때 체질량 지수를 0.67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고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사실 소화비만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부모님, 가족이 함께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소화비만 아이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모님의 비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자와 생활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인데 유전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생활습관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둘 다 비만일 때 아이가 비만일 위험도는 2배에서 5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머님, 아버님들이 운동을 함께하고 식단 관리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럼 식단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데 패스트푸드를 피하고 슈가, 이제 설탕을 피하고 시럽이나 그리고 고지방이나 고염분 음식, 특히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보다는 과일 그 자체를 씹어서 먹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 섭취를 조심하고 식이섬유, 야채, 과일 같은 것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열량을 계산해서 이 열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나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이 1000에다가 만 나이 플러스 곱하기 100을 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살이라고 하면은 9 곱하기 100에다가 1000을 더해서 1900 칼로리가 하루 권장 열량인데 실제로 이것은 이제 활동량이나 어떤 호르몬 상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은 사실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 내 열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배고픈 것을 참기는 누구나 어렵고 포만감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비만 아이들은 이미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는 상태라서 전체 식사량을 줄이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지나친 열량 제한은 성장을 저해하고 이것이 인제 요요 현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다이어트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체중 자체보다는 건강해지는 것, 이 비만에 대한 합병증을 줄이고 내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량을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보다는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나쁜 음식을 그만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침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침을 먹지 않으면은 몸에서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돼서 비만이 악화되고 아침 결식으로 인해서 허기짐이 생기는데 그런 보상적인 과식이 저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요.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식을 먹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일찍 자는 겁니다. 늦게 자게 되면은 야식을 반드시 먹게 되죠.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은 특히나 야채 그리고 과일 그리고 그것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패스트푸드나 정제된 곡물이나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 가당 음료죠. 또 고지방이나 고염분 가공식품을 줄여야겠습니다. 양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밥 숟가락을 들기 전에 채소 반찬부터 먼저 듬뿍 먹고 나서 숟가락을 나중에 드는 방법.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포만감 호르몬은 식사 시작하고 10분을 지나야지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상 핸드폰이나 TV를 보면서 먹게 되면 포만감을 또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제 이런 핸드폰 영상 매체를 보지 않고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먹는 것. 특히나 이제 가장 피해야 될 음식은 음료수, 탄산음료. 그 대신 물이나 아니면 이제 보리차나 탄산수 이런 것들로 대체를 좀 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절대 원칙은 고칼로리 음식 그리고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 튀김류 같은 것들이 많은 음식 또 설탕이 많은 음식,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무조건 음식을 제한하기보다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쁜 음식을 줄이자. 인제 어린이들은 인제 신호등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초록군 이제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입니다. 야채류입니다. 잎채소, 오이, 당근, 배추 이런 해조류, 김, 미역, 또 다시마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겠고 빨간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들. 과일 통조림 설탕이 많이 있죠. 또 돈가스나 치킨은 튀김옷이 많아서 트랜스지방이 많고 초코우유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감자튀김이나 버터, 마요네즈, 꿀떡, 케이크나 초콜릿이나 피자 이런 것들은 되도록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노란색 음식은 그래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 음식들 우리 몸에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과나 귤이나 토마토 이런 과일 또 이런 고기, 생선류, 또 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음식을 가능한 늘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빨간색 음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채소군은 거의 인제 예외 없이 많이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인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은 전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고요. 과일류도 이제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겠고 여기서 샐러드는 먹되 마요네즈나 인제 설탕이 들어간 소스는 피해 줘야 됩니다. 과일 통조림, 튀김, 제일 피해야 되는 이제 가당 음료 인제 이런 가공식품들을 좀 피해 줘야겠습니다. 요즘에 인제 여러 가지 식이 방법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지중해 식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인제 이런 식단인데 야채나 과일, 견과류, 통곡물, 콩, 올리브유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해 주고 당류 그리고 붉은 고기나 유제품은 조금 줄이고 생선이나 닭가슴살이나 이런 닭 요리 같은 것을 적당히 먹고 이런 음식 식단인데 청소년에 대해서도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대조군에 비해서 체질량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 이제 저탄수화물식이 저당식이라고도 하죠.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는 것. 소아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인제 전체 칼로리 중에서 45에서 60% 정도를 탄수화물로 먹는 것으로 권장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1-20% 정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의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이제 소아청소년에서도 연구가 돼 있고, 다만 부작용은 이제 피로감, 이제 탄수화물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적게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게 되니까 고지혈증 위험도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또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인제 탄수화물의 양을 떠나서 당지수를 이용한 개념도 있습니다. 당지수가 높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가당 음료수라든지 케이크나 빵 같은 것은 섭취를 했을 때 이 빨간색 줄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금방 공복감이 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돼서 포만감도 잘 안 느끼게 돼서 식사량도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음식들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 그리고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혈당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지만 그 효과가 오래돼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유지해 주는 음식들.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 생선, 통곡물은 현미나 또 오트밀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어 주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당지수의 개념입니다. 샘플로 이제 제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을 좀 갖고 와 봤습니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평소에 인제 먹는 음식들이고, 저는 이렇게 샐러드를 야채만 먹게 되면 사실 포만감이 잘 안 느껴지고 금방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보카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인제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넣어서 조금 맛있게 해 주고, 양상추, 파프리카,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탄단지를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먹는 건 아니고 오트밀이나 뭐 무설탕 요거트 이런 것도 같이 먹고 있고요. 또 다른 샐러드 예시는 이제 이건 닭가슴살 대신 참치를 넣고 토마토 오이에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는 이런 식으로도 가끔 먹고 있고, 탄수화물이나 이런 좀 질감, 부피감이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팬케이크 있는데 일반적인 팬케이크가 아니고 직접 요리해서 먹는 팬케이크고요. 오트밀 베이스로 해서 바나나나 또 올리브유, 계란이나 또 인제 무설탕 아몬드유를 섞어서 만들고 거기서 블루베리를 먹는 이런 식으로 건강한 재료만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배불리 먹으면서도 맛도 있고 식단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응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기만큼 더 중요한 게 운동인데, 운동은 그 자체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매일 1시간 이상 중등도 강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중등도라는 건 숨이 찰 정도의 운동입니다. 빨리 걷기, 댄스나 수영, 사이클이 있는데, 비만이 있는 아이들은 체중이 높기 때문에 뛰는 운동은 관절 부상을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고도비만인 친구들은 수영이나 사이클처럼 관절 부하가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운동을 조금 더 권하고, 매일마다 1시간 운동을 하는 게 권장사항인데 우리나라 청소년 실제로 한 주 4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비만의 명백한 원인인데, 야식을 먹게 되고 늦게 자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콜티졸이 분비가 돼서 이제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감소되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10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9시간 이상 자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은 평균 6.8시간을 자고 있고 9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하는 경우는 9%밖에 안 돼서 이런 것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고비가 또 많이 또 인제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생활습관 관리나 행동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1년 후에는 관리하지 않은 그룹과 체중이 비슷했다, 이런 인제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가 어느 정도 과체중이나 좀 경도 비만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도 비만으로 일단 넘어가게 되면 효과가 더 적고, 고도 비만 청소년에서 장기적인 체중 조절을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성공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충분히 생활습관 교정을 한 경우에도 실패하게 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BMI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비만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고려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2가지 약이 지금 청소년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올리스탯이라는 약 첫 번째, 상품명은 제니칼이나 리피다운, 또 릴라글루타이드라는 약인데 이제 삭센다로 잘 알려진 약입니다. 먼저 이제 올리스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올리스테트의 원리는 장에서
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하는 라이페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 지방이 소화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을 통해서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12세 이상에서 가능하고 경구약 먹는 약이 하루에 3번 먹는 약인데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지방 흡수를 30%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흡수되지 않은 지방이 대변과 함께 빠져나오면서 대변이 굉장히 지방변이 되고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변실금, 변실수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사실 절반가량의 한 달 이내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효과는 좀 상당히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치료했을 때 치료를 안 한 군에 비해서 체중을 한 1kg 가까이 또 감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이제 지방변이 50% 정도 또 이제 변실금이 한 9% 거의 10% 가까이서 변실금이 생기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이 치료는 하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청소년에서 많이 또 약물 치료하는 건 싹센다 약인데 위고비가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것이라면 싹센다는 이제 매일마다 주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허가가 우리나라에서 돼 있고 체질량 지수가 95, 100분의 이상이면서 60kg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싹센다는 두 가지 트랙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또 위장관에서 위에 소화를 지연시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음식물이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또 공복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용량을 0.6ml 시작해서 반응을 봐가면서 3ml까지 증량할 수가 있는데 피부 아래 지방층, 복부나 허벅지에 주사해서 인슐린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3분의 2가량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소화불량,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면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청소년의 125명을 1년간 치료했고 치료하지 않은 126명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선이 치료하지 않은 집단이고 이 파란색 선이 치료 집단인데 이 체중의 BMI, 이 체질량 지수의 변화 퍼센테이지가 치료군에서 이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걸로 보고가 됐고 근데 이제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는 요요 현상이 역시나 오긴 하는데 그래도 대조군보다는 더 체중이 낮게 유지된다. 체질량 지수를 5% 이상 감량한 경우를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가 43%, 또 10% 이상 감량하는 경우가 26%로 보고가 됐습니다. 부작용은 이제 제일 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계 부작용, 구토나 설사, 복부 불편감인데 한 3분의 2 정도에서 주로 이제 치료 초기에 발생하고 너무 심해서 치료를 중단해야 될 정도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였습니다. 싹센다에 대한 임상 연구도 이미 한 7개 정도가 나왔고 그 연구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분석한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치료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싹센다 치료를 한 청소년 집단이 짧게는 5주 1년 정도 길게 치료했을 때 체중을 2kg 정도 더 감량할 수 있고 체질량 지수는 1.6 정도 더 감량할 수 있는 것으로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고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허가가 안 되는데 이제 허가 준비 중이고 그렇게 되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이미 청소년 허가가 돼서 사용하고 있고 체질량 지수가 95, 100분의 2 이상이면서 체중이 60kg 이상인 경우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은 성인만 허가가 되어 있는데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성인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인 연구에서는 싹센다보다 효과가 우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펜이 있고 0.25mg을 4번 주사할 수 있는 펜, 0.5mg에서 1.0, 1.7, 2.4까지 있어서 0.25mg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작용이나 효과를 봐가면서 천천히 증량해서 최대 2.4mg까지 증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에서 싹센다와 위고비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황색 부분은 싹센다, 또 이 청색 부분은 위고비인데 시작 부분에 비해서 이런 체질량 지수나 이 체중의 변화 자체가 이 위고비 부분에서 더 효과가 있었고 싹센다는 6% 감량됐는데 1년 정도 치료했을 때 위고비는 16% 정도 감량되었고요. 청소년 연구도 이제 발표된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청소년 134명을 68주간 치료했을 때의 대조군에 비해서 대조군은 이렇게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체질량 지수가 거의 비슷했고 체질량 지수가 위고비군에서는 16% 정도 감량했다. 물론 이제 중단한 이후에 약간의 요요 현상이 있었지만 그리고 5% 이상 체중 감량한 경우가 73% 정도 되더라. 그리고 더군다나
20% 이상 감량된 경우는 37% 효과가 상당히 좀 좋은 걸로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는 79%인데 이 연구에서는 위고비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다만 이제 소화기계 부작용은 확실히 위고비를 치료한 사람이 더 많은데 구토나 설사나 이제 복부 불편감이 한 3분의 2 정도에서 나타나고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심한 부작용은 아까 싹센다가 10% 정도였는데 위고비는 5% 정도 부작용도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들 올리스테트, 싹센다, 위고비를 또 비교한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청소년 비만에서 위고비 효과가 싹센다나 올리스테트보다는 더 우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한다 해도 사실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요요 현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청소년 연구는 요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잘 없었는데요. 성인 연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약물, 싹센다나 위고비 계열 약물을 사용한 경우 또 그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 이 치료 중단 시점을 봤을 때에 이제 감량된 체중에서 시간이 갈수록 다시 이제 체중이 리바운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싹센다 위고비 쪽이 조금 더 효과가 좋긴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요요 현상이 나타나고 비만약을 중단한 한 2달 후부터 급격한 요요 현상이 나타나고 20주경부터는 그래도 요요 현상의 그 증가 정도가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약물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지속적인 생활 습관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까지 실패한 경우는 비만 수술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소아비만 수술은 성장판이 닫힌 상태에서 가능하고 비만이 아주 심한 경우 체질량 지수가 42 이상이면서 비만 합병증이 있는 경우 또는 35 이상이면서 비만 합병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 당뇨병이나 수면 우호, 간 섬유화 이런 것이 진행된 경우에 이제 비만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위를 일부 절제하는 이런 위소매 절제술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위를 80% 이상 절제를 하게 되고 합병증은 흡수장애나 장폐색 같은 게 또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수술에 대한 이제 청소년의 그런 비만의 효과를 또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에 수술 전에 체질량 지수가 49였던 아이들이 이제 이 체질량 지수 감소한 상태에서 유지가 돼서 36 정도 또 우회로 수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감량되는데 리바운드가 조금 많이 오는 걸로 돼 있어서 53에서 결국 38. 그래서 수술 후에 평균적으로 최저 체중 가장 많이 감량한 체중에서 20-30% 정도는 다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수술도 완전한 또 해결책은 아니고 상당히 효과가 좋긴 하지만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평생에 걸친 비만 관리가 결국 필요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의 비만 및 관련 합병증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비만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보다는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만 관리를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또 이제 건강한 체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세 인생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평생 지속할 수가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 관리를 꾸준히 해도 체질량 지수가 이렇게 많이 높은 경우 또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까지 실패했을 경우에는 또 성장판이 닫혔으면은 비만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조차도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뭇잎해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방과 후에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거의 못합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눕거나 게임만 하는데 이런 생활 패턴이 비만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운동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식습관 관리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학원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이라는 것은 아이의 학업 성적을 저하시키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체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학원을 지나치게 많이 다니는 경우라면 최근에 제 진료실에 오는 경우에서 과도한 학업 때문에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식단 관리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에 비해서 과도한 학업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편의점에 가서 친구들이랑 나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업 시간에서 좀 자유 시간을 늘려주시고 에, 사실 저조차도 제가 만약에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운동하라고 하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시간이 많아야 그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하고요. 운동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을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학교나 학원을 왔다 갔다 할 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대신 이제 걸어 다니는 것,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 이제 그마저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덥지 않을 때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는 걷는 속도를 좀 높여서 빨리 걷기만 해도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소화 비만의 이 생활 습관 관리는 가족들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저녁에 저녁을 좀 일찍 먹고 나서 이제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근처 공원에 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식습관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적게 먹는 건 사실 힘듭니다. 비만이 지금 얼마나 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비만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이 없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제력이 부족한 것은 대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이고요. 이 고도비만 아이들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이 먹나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도비만 아이들이 실제로 계속 먹는 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정상 체중인 우리 부모님이 끼니를 걸렀는데 또 끼니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 그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음식을 많이 이제 준비해줘서 이제 제가 아까 먹는 음식도 보여드렸는데 조금 이제 더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음식들 아이가 좀 이런 아이들은 야채를 먹는 것을 또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야채를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음식을 찾아서 또 시도해보고 뭐 이 세상에 많은 야채가 있는데 모든 야채를 또 싫어하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한두 가지라도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생으로 먹는 것, 볶아서 먹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합해서 보고 또 과일이랑 섞어서 먹어서 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정리하자면은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다이어트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도룡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비만이 좀 있는 아이고 체육 시간에 땀이 나고 친구들이 놀려서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상당히 문제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이 심해지면 학교 생활이나 사회에서 낙인이 이제 생깁니다. 이게 나쁜 거죠, 사실은. 이 비만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면은 비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큰 타고나는 게 꽤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타고난 부분이 한 40%에서 높게 보면 한 70%, 80%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뭐 크게 잘못해서 비만이 되는 거는 아니긴 해요. 이제 후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요인도 결국에는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부모님들 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이들이 놀려서 학교에 가기 싫어 이게 이제 비만의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런 놀림을 받게 되면은 바깥 활동을 하기 싫어하고 친구들을 잘 안 만나고 좀 방에서 혼자 게임하고 이제 나쁜 음식들 많이 먹고 그렇게 되면 또 비만이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하는 것이 좋겠고 뭐 병원에 와서도 이 나이 때는 사실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긴 합니다. 이제 저한테 오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진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인제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또 격려해 주면서 또 인제 관리를 잘했을 때 또 칭찬도 해 주면서 한꺼번에 갑자기 체중 감량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목표로 해서 천천히, 천천히 체중보다는 생활 습관의 교정을 에 교정에 그런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도 어릴 적부터 비만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 고1도 비만이 아주 심합니다. 네, 비만도 유전인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식단도 다 같이 하는데 어렵습니다. 고1 학생도 약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이 상당히 그 요인이 크고, 물론 인제 뭐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에게서 유전자를 각각 반씩 물려받게 되지요. 근데 뭐 비만 쪽 유전자에서 어느 쪽 유전자를 더 받았을지는 뭐 알기는 어렵지만 뭐 안타깝게도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우리가 뭐 타고난 걸 바꿀 수는 없죠. 그걸 자책할 필요는 없고 가족들 다 같이 인제 다이어트를 해야겠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하는데 어렵습니다. 인제 비만 상태가 아주 심하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욕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상당히 크긴 하지만 후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저항성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어 그리고 인제 또 이런 맛있는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도파민 중독도 또 추가로 겹쳐지면은 자연적인 노력으로 어느 순간 한계가 오게 되고요. 이제 그럴 때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약물의 도움을 약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물 치료는 비만에서 청소년에서 12세 이상에서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요즘 진료실에 오시면은 아이 상태를 평가하고 실제로 체질량 지수가 많이 높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좀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초등학교 6 학년인데 운동을 시키려고 하면 무릎이 아프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음 고도비만이 있으면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관절 통증이나 또 관절염이 나중에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권장 체중보다 뭐 10 킬로가 높은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 아이는 10 킬로짜리 배낭을 메고 다니는 상태인 겁니다. 뭐 군대에서 뭐 30 킬로짜리 완전 군장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완전 군장 또 행군하면은 다 무릎 통증 생기고 관절염 생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이 많이 높은 경우는 어떤 뛰는 운동을 했을 때 무릎이나 발목 통증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염자, 접질르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모처럼 의욕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아예 운동을 못 하게 되는 상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이나 체중이 높은 아이들은 이런 부상을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제 무리하지 않게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운동, 수영이나 자전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운동은 조심해야 되고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 위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올라갈 때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고. 뭐 제가 이제 즐겨 하는 운동은 남산 등산을 저는 좀 자주 합니다. 인제 남산의 장점은 올라갈 때는 인제 또 아스팔트 이런 좋은 길에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때는 또 버스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 무릎 관절에 또 무리를 덜 갈 수 있는 그런 등산이 되고, 부담 없이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네. 단 음료를 좋아하는 친구가 또 있는데 제로 아 일단 가당음료는 절대로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모든 음식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음식이고, 저는 인제 진료실에서 가당음료는 독극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무 해악이 심하고 영양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대체당으로 인제 제로 음료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가당 음료보다는 좋지 않나."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제로 음료가 나온 것 자체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뭐든지 새로운 것이 나올 때는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도 완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게 인제 결국 단 정도는 똑같거든요. 뭐 더 달다고 하는 음식도 있고 하게 되면은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 음식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혈당은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뇌에서 '단맛이 느껴졌는데 포만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단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이제 도파민 중독 관련된 건데,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 단 음식, 짜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먹었을 때 만족감 자체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단 음식을 찾게 되고, 결국에 인제 제로 음료라고 하지만 음료가 아닌 다른 단 음식을 계속 좋아하고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제로 음료도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게 좋고, 마시는 거는 물, 탄산수, 뭐 보리차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어떨까, 그렇게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진료실에서 이 비만 아이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가 있고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제 현재 그 현실상 진료실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강의의 기회를 좀 갖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못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더 다른 얘기들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진료실보다는 제가 더 많은 오늘 얘기를 강의에서 했으니까 비만이 있는 친구들, 또 부모님들 이 강의에서 좀 많이 도움을 얻어갔으면 좋겠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비만은 실제로 우리 아이의 어떤 잘못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제 타고난 게 있고 또 주위 환경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자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탓하기보다는 격려해 주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